지금 미래에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할 것이냐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데 사실 어떤 점에서 보면 이미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무력 싸움 총성 없나 없는 싶- 전쟁. 네. 그렇죠. 총성 없는 전쟁. 특히 이 지금 전쟁이 더 치열한 곳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이 분야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술, 반도체, 5G, 화웨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각 영역에서 지금 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두 나라가 지금 기술 전쟁을 앞으로 더 치열하게 지금 벌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전쟁이 이렇게 지금 목전이 아니라 ING형으로 현재 진행 중인데 미국이 느끼는 불안감, 위기감은 엄청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일이 최근에 있었어요. 미국의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을 하셨던 이분이 네. 위원회를 맡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장장 7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두꺼운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내용을 좀 잠깐 인공지능 보시죠. 국가안보위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700페이지면은 학교에서 가르쳐도 한 학기네요. 세계 AI 리더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근데 저걸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정말로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예상을 한다는 발등에 얘기죠. 불이 떨어진 것 같네요. 중국을 우습게 본다면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을 썼을 텐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건 저 10년 안에 중국이 앞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게 먼 미래에 중국이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 보고서에서 2030년이 되면 지금 2030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 그때 중국이 AI에서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년 안 걸릴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10년 뒤면은 미국을 이렇게 앞서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 분야를 대개 한 4분야, 5분야 정도로 나누더라고요. 그중에 한 3분야 정도 핵심 기술 파트는 여전히 미국이 우세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한두 분야에서 중국이 굉장히 지금 따라오는데 그게 이제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 응용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이 뭐 13억, 14억 인구 중에 네티즌만 뭐 9억, 10억이거든요. 미국이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해봐도 2억, 뭐 3억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 9억이라는 사람은- 네티즌들이 하루에 10개씩만 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SNS에 올리고 뭐 어디에. 그 사람들 방금 뭐 150만 10개만 모아도 올리겠습니까?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AI가 공부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겠네요. 인공지능에서는 그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중국이 따라올 수가 그거를 없겠다.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앞설 수 있는 어떤 요건이 형성이 된 거고요. 저희 그 올해 첫 강의로 안유아 교수님 나와서 이야기 해주셨을 때 중국은 이미 AI 기술 개발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주력을 하고 있고 지금 미국도 거기에 완전 긴장하고 위기감을 느끼고 막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진짜 그 인공지능 AI를 둘러싸고 소위 말하자면 전쟁이 벌어지겠네요. 정말로. Some time now. China and the rest of the world is not waiting, and there's no reason why Americans should wait.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these chips, these wafers, are batteries, broadband, it's all infrastructure. This is infrastructure. So look, we need to build the infrastructure of today, not repair the one of yesterday. 자, 바이든 대통령이 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막 반도체. 웨이퍼라 네. 그러지 않았어요? 자, 반도체 주요 재료가 되는 그 웨이퍼입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전 세계 기업들을 초청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대만의 또 TSMC라는 기업도 들어왔고 저쪽 뭐 네덜란드의 NXP 이런 기업들도 다 이렇게 모아서 물론 이제 줌으로 했습니다. 지금 뭐 직접 네.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의를 한 그 장면입니다. 지금까지는 AI 기술을 조금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또 반도체로 확 튀셨는데 연관성이 좀 있겠죠? 자, AI가 이렇게 작동하기 위해서 그 안에 반도체 칩이 들어가요. 일종의 이게 뇌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기술이 모든 AI 시스템에 들어가서 움직여줘야 AI가 AI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반도체를 보시면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미국 연구소들이, 미국의 기업들이 그 주도를 해서 발전을 해온 거고요. 사실 전체 시장을 한 100이라고 봤을 때 한 50% 이상은 미국이 여전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아까 회의에서 보셨지만 왜 그 회의가 발생을 했는지요? 그 차량용 반도체 없어가지고 요즘에 뭐 자동차 공장이 쉬고 있다. 그리고 뭐 차 예약해도 못 코로나 받는 때문에. 그런 상황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 늘은 거예요. 자동차 수요가 오히려 늘고 모든 전자제품 맞아요. 수요가 지금 온라인화, 생활이 온라인화 하면서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칩의 공급이 부족하게 된 사태가 발생했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외국 회사들한테는 이렇게 불러서 압력을 줘서 우리한테 계속 잘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 다른 이 지금 하고 있는 나라들을 자기 편으로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소위 뭐 반도체 동맹, 기술 동맹 이렇게 해서 지금 한국이나 대만한테 엄청 그 한편으로는 러브콜이고 한편으로는 엄청 협박이죠.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백악관 회의에도 네. 참여하라고 그렇게 부른 거겠죠. 우리 지금 이중 인공지능 경쟁을 결코 남의 일로 봐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걸 그냥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을 견제해서 시간을 이렇게 벌어주고 있는 동안 우리가 지금 우리 가진 기술력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더 끌어올릴 것인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그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미국 하면은 이제까지는 세계 1등 강국으로 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만년 1등일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또 1등할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이제까지 1등이 아니었던 분야나 뭐 그런 적이 있었나요, 혹시 역사적으로? 자, 여기 계신 분은 모두 1945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항상 미국이 맞아요? 1등에 여기 뭐 45년 전에 태어나신 분 있으세요? 미국이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항상 1등 국가였던 거죠. 근데 그렇죠. 미국이 태어날 때부터 1등 국가였습니까? 아니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미국이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에디슨 나오고 뭐 헨리포드 자동차 산업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굉장히 빠르게 습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기나 자동차 신기술로 발전시키고 그것에 기반을 해서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최강국으로 그렇게 올라서게 된 것입니다. 이 트럼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관세라는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중국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막강하다. 중국의 경제력이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발휘할지, 그 위력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중국은 미국에게 위협적인 국가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이 저서에 중국에 대한 그의 생각과 적개심을 담고 있습니다. 뭐 맞는 말이죠. 예. 그리고 너무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근데 교수님 이게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가 중국의 이런 뭐 경제력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2000년대 초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이 세계 경제 질서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세계의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제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쵸. 사실 중국의 변화는 1978년 덩샤오핑이라는 지도자가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그가 내세운 건 바로 개혁, 개방 정책인데요. 말 그대로 국내 시스템은 뜯어 고치고 해외랑은 문을 열어서 거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전까지 중국은 모든 걸 국가가 통제하고 시장도 없고 사유 재산도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이걸 덩샤오핑이 뒤집었습니다. 그렇게 중국은 사회주의 안에 자본주의를 심어놓은 묘한 실험을 시작한 건데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주 만족스럽겠는데. 맞습니다. 중국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성장을 했는데 하지만 미국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이 중국의 거센 수출 공세 때문에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2024년 기준 미국 전체 무역 적자는 약 9,184억 달러였는데 그중 2,954억 달러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와. 즉 전체 무역 적자의 약 3분의 1이 중국 때문인 셈인데요. 이 미국 정치권은 이 무역 적자가 국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기술 산업 패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와, 전자기기를 저렇게 수출을 많이 했어요? 전기기기와 기계류는 단순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이는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 장비 등 미래 핵심 산업과 직결되는 산업 분야입니다. 미국은 중국이 양적 성장에 이어 질적 경쟁력까지 갖춘 제조 강대국으로 도약하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까지 중국이 따라잡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중국은 반도체 산업 육성과 기술 자립을 국가 전략으로 삼았고 2024년엔 약 731조 원, 2025년엔 800조 원 이상의 R&D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와. 우리 엄마가 10년 전부터 중국어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할 걸 그랬나 봐. 그러니까 어머니 현명하시네요. 그래서 다들 그러지 않았어요? 중국 엄청 맞아. 성장할 거라고 10년 전에.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은 반도체 장비 수출을 막고 중국산 전기차, 태양광 제품엔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결국 미국은 돈보다 중요한 기술과 일자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술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주원 씨, 이 미국이 그 중국의 기술 패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공들이는 분야가 또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네, 바로 인공지능 그쵸. 분야입니다. AI 분야인데 2025년 1월에 중국이 딥시크라는 AI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약 700조 원의 규모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오픈 AI를 중심으로 오라클, 소프트뱅크 같은 민간 기업들이 함께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 등 대규모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무슨 앱이 챗 GPT T 같은. 네, 그쵸.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AI만큼은 주도권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과연 AI는 이제 왜냐면 미래 먹거리 중에 제일 큰 거니까 AI라는 게. 그쵸. 그걸 뺏겨버리면은 이제 뭐 앞으로 나올 먹거리가 솔직히 우주 말고 뭐가 있겠어. 우주 가면 되지, 일론 머스크랑. 저 달로 가면 되죠.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 안보 때문인데요. 왜 우리는 중국이 우리의 국가 안보와 기업 비밀을 훔치고 있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 중국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야. 근데 2011년 10월이면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한 10년 훨씬 전부터 중국의 성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네. 이 정도까지 따라올 거라는 걸. 네, 트럼프는 이미 이때부터 중국을 단순한 무역 상대가 아니라 안보 위협으로 보았는데요. 그 생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그때 너무 허황된 얘기 많이 해가지고 난 못 믿겠는데 진짜 뭐 훔친 거예요? 아니면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한번 다음 사진을 볼까요? FBI. 이거 저기 산업 스파이 그죠? 산업 정확하십니다. 스파이들, 네. 기술 빼간 사람들. 다 중국 사람이야? 이 사진은 미국 FBI가 홈페이지에 지명 수배를 해놓고 있는 스파이 인터폴들. 혐의 도주자 명단입니다. 실제로 FBI가 지명 수배 중에 18명 중 9명이 중국인일 정도로 미국 입장에선 이 중국의 기술 탈취와 정보 도둑질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걸 무역과 연결시켜서 안보는 곧 경제라는 전략을 펼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틱톡입니다. 그렇죠. 이 틱톡은 중국에서 만든 앱인데 이 미국에서 대유행하면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쓰는 SNS가 되었는데, 그런데 트럼프는 틱톡을 통해 중국 정부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고 지금도 무역 협상 카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는 중국이 더는 무역 상대가 아니라 이 중요 기술과 안보를 겨루는 경쟁자라는 생각에 이 관세라는 무기를 꺼내 들었고, 이로 인해 현재 두 나라는 아주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두고 싸우는 상황을 이 대화로 각색해 봤는데요. 지원 씨와 용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트럼프를 하겠습니다. 상황극 같은 거예요? 네, 상황극. 제가 그럼 꽁트처럼. 시진핑. 네. 전 세계에 상호 관세 갑니다. 중국은 34% 받으시오. 호호, 그래. 그러면 34% 받고 우리도 미국산 제품에 34%로 맞불 간다. 다들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내가 약간 마음이 약해지네. 일단 90일을 유예해 줄게. 단 중국 너네는 104%까지 올린다. 배짱 있으면 어디 뭐 더 받아 보시든지. 아유, 무서워라. 죄송합니다. 그럴 줄 알았지. 됐고, 그럼 우리는 125%로 간다. 오케이. 우리 145% 어디 갈 때까지 가보자고. 야, 이건 좀 유치한데, 그죠?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적인지 좀 모르겠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선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끌어올리고 대신 다른 나라들에게는 90일간 상호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 맞아. 야, 우리 관세 다 빼서 준 거 같은데? 다른 나라 거 10%씩 우리 거 빼가지고. 다 빼가지고 저기 다 갖다 붙이고. 중국 너가 다 내라. 어쨌든 10%라도 관세를 받겠다는 거네요. 어쨌든. 이 관세율만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 오랜 상호 보복성 관세 전쟁이 더욱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죠. 문재환 세무사님, 네. 이렇게 서로 끝없이 관세율을 올리다가 결국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요. 중국은 이제 맞불로 히토류 광물과 자석의 대미 수출을 전면 중단했고 대응 수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히토류 수입의 약 75%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해서 관세 전쟁의 파장이 어디까지 번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자기도 원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걸 했다고? 그렇죠. 저게 중국한테는 진짜 큰 무기가 되는 거고. 시위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까지 트럼프의 지지율 최저를 찍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 취임 전과 취임 후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 표를 같이 보시죠. 1월 여론조사 때는 42%가 재정적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3월 말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23%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완전 역전됐네. 심지어 나빠졌다가 늘었어요. 맞아요. 반면 더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8%에서 42%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이폰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생산하는 모든 스마트폰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5% 관세도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 철강업체의 수출 상황은 더욱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I just said it's time that we play the game the way I know how to play the game, you know. But again, there is no tariff if they build that plant here.